샬롬 삼국지 8권 15번째. 하후돈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조조는 다시 조홍, 진군, 가호, 사마의 등을 불러오게 했다. 그들이 모두 조조가 누운 침상 앞에 이르자 조조는 힘없이 뒷일을 부탁했다. 조홍을 비롯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조조를 위로했다. 대왕께서는 옥체를 보증하시옵소서. 며칠 되지 않아 깨끗이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그러나 조조는 그들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각오가 선 사람처럼 죽을 채비에 들어갔다. 내가 전하를 종행하기 30여 년, 그동안 뭇 영웅들이 일어났으나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다만 강동의 손권과 서촉의 유비가 남았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병이 무거워 그대들과 다시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틈이 없을 것 같다. 특히 그대들에게 집안일을 부탁하니 부디 이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빈다. 나의 맏아들 앙은 유시의 소생이나 불행히도 일찍이 완성의 싸움에서 죽었다. 따라서 이제 내 아들은 변씨 몸에서 난 비와 창과식과 네뿐이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것은 셋째식이었으나 사람됨이 겉으로만 화려하고 성실함이 적으며 술을 즐기고 몸가짐을 함부로 해 세자로 세우지 못했다. 둘째 창은 용맹스러우나 꾀가 모자라고 넷째 웅은 병치레가 잦아 제 한 몸 보살피기도 바쁘다. 이에 비해 마지 비만은 돈독함과 두텀을 갖추고 공손하며 삼갈 줄 아니 내 뒤를 이어갈 만하다. 그대들은 내가 죽은 뒤에도 마땅히 그를 도와 큰일을 이루게 하라. 바로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조홍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침내 울며 조조 앞을 물러났다. 조조는 또 근시를 시켜 모아두었던 명향을 모두 가져오게 하여 자신을 섬기던 여인들에게 나눠주며 당부했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들은 부지런히 여공을 익히도록 하라. 길쌈을 많이 하고 그 실로 신을 삼아 팔면 너희들이 쓸 돈은 너희가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모두 동작대에 모여 살며 매일 제사를 올리되 반드시 기생들로 하여금 춤추고 노래하며 상식을 올리라 했다. 그 밖에 조조는 또 창덕부에 명하여 강무성 밖에 거짓 무덤 72개를 만들게 했다. 뒷사람들에게 자신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여 파헤쳐짐을 피하려 함이었다. 모든 당부가 끝난 뒤 조조는 한 소리 긴 단식과 함께 눈물을 주르르 쏟더니 문득 숨이 끊어졌다. 그의 나이 66, 때는 거남 25년 정월이었다. 뒷사람이 업중가란 노래 한 편을 지어 조조의 삶을 읊었다. 성은 업성에 물은 장수라. 이 땅에 맞춰 이인이 일어났네. 큰 꽤 멋있는 일 모두 그라는 마음에서 나왔고 임금과 신하는 형과 아우, 아비와 자식같이 지냈다. 영웅은 속된 가슴으로 헤아릴 수 없고 그 들고 남 또한 여느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 공으뜸 죄으뜸 두 사람 아니고 더러운 이름 향기로운 이름 모두 한 몸에 붙었네. 빼어난 글 드높은 백이 어찌 연유 무리와 함께 될 수 있으리. 창을 뉘어놓고 대를 쌓아 태행사원에 겨루었으되 힘과 운세에 따라 머리 숙이고 쳐들 줄도 알았다. 이런 사람이 어찌 역적질인들 못할까. 작으면 패자요 크면 왕 아닌가. 패자며 왕 노릇 아녀자를 울리는 법. 불평의 본들 모두가 부질없는 짓이네. 도사 불러 목숨 비는 일 이롭지 못함 잘 알았고 안악들 불러 향 나눠주니 정없는 사람도 아니네. 오호라, 옛사람 하는 일 크고 작음 기림이 없구나. 적막하든 호화롭든 다 뜻이 있어 한 일. 서생들아 가볍게 무덤 속 사람을 논하지 말라. 무덤 속 사람이 되려 그대들 되자는 서생 피를
웃으리라. 연희를 지은 이는 조조에게 지나치게 엄격했으나 그의 삶을 이 엄중가로 마무리한 일만은 예외일 것 같다. 조조의 삶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요약한 글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하면 진수의 병은 아무래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듯하다. 진수는 무제기 끝에서 조조를 이렇게 병하고 있다. 한말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군웅이 잇따라 일어났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원소는 범같이 전하를 넘보는 게 누구도 맞설 자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태조 조조는 슬기와 지모를 다하여 마침내 전하를 마음대로 하게 되었다. 신분의 상황에 법수를 꿰뚫었고 한심백기의 기이한 계책을 갖추었다. 인재를 거두어 쓰되 모두 그 그릇에 맞게 썼으며 사사로운 정보다는 능력을 먼저 헤아렸고 쓸 때는 지난 허물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황실의 기틀을 잡고 큰 일을 이루어냈으니 그 밝은 지략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할 만하다. 그저 연히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를 넘어 초세지거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진시대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도 조조를 좋게만 말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곳에서 그의 평은 매우 날카롭고 정확하나 조조에게는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치우쳤다는 소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조조는 진실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1700년의 세월과 정사보다는 야사, 전설, 무명시의 잡저에 의지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한 번쯤은 그의 삶을 종합적으로 음미해 보는 것도 뜻이 있을 줄 믿는다. 먼저 한 정치가로서의 조조를 살펴보자. 흔히 조조의 권세를 표현할 때 협천자 영제후란 구절을 쓴다. 곧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했다는 뜻인데 이는 조조가 권력과 정통성의 연관을 그만큼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도 된다. 오랜 세월 실권을 잡고 있었으면서도 조조는 단 한 가지 자기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제외하고는 제실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법이 없었고 또 부득이 손을 대도 끝내 천자를 해치지는 않았다. 자신을 겨냥한 서너 차례의 암살 음모가 모두 외척을 통해 헌재와 이어져 있었건만 연희에서조차 조조가 직접 헌재를 핍박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얼핏 보아서는 대단한 너그러움 같으나 실은 그만큼 정통성이 가지는 힘을 의식했다는 편이 옳다. 그가 몇십 년을 더 살았다 해도 반드시 제위까지 찬탈했을까는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조는 또 백성들의 움직임이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민감했다. 그런 점에서 조조를 민중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하나 그의 의식이 과연 그렇게 규정지을 정도까지 갔는지는 의심스럽다. 그가 민중을 위했다면 그것은 힘의 논리에 따른 한 방편으로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말의 부패한 제도와 혼란한 사회 상황으로 보면 그만큼이라도 나아간 것은 특이할 만하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견디고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조세와 부역일 것이다. 그런데 조조를 헐뜯어 말하는 사람도 그가 백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거두었다거나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일으켜 무리하게 백성을 몰아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든지 곡식을 풀어 백성을 먹였다는 기록뿐이다. 거기다가 조조는 원호법을 사실상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이었다. 큰 싸움이 끝났을 때마다 조조는 영을 내려 자신을 위해 죽은 장병들의 가족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또 둔전법의 도입도 아마 조조가 가장 먼저일 것이다. 원래 호족들의 제도인 그 방식을 빌려 조조는 많은 군사를 먹여야 하는 부담을 백성들에게서 덜어주었다. 조조의 인재를 등용하는 법도 뒷사람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조조는 오직 능력에 따라 사람을 쓰되 한 번 쓰면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않았다.
힘을 따라 이동하는 절세 같은 난세의 지식인들을 자신의 손발로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타협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가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제사를 거느리도록 해주었다. 뒷날 제갈량은 자신이 촉한의 승상이 된 뒤에도 아직까지 위에서 주분이 사만히 하는 대잔차는 벼슬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학의 수재들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단식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런 하찮은 벼슬 자리에 있다니 도대체 위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단 말인가. 외교나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조조의 신축성은 놀랍다. 어제의 원수라도 실익만 있다면 가장 가까운 벗이 되고 어제까지의 벗이라도 이해에 거슬리면 칼끝을 들이댔다. 비정한 힘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원리라고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원수를 잇는 데는 너그러움과 참을성이 필요하고 벗을 버리는 데는 그 나름의 용기와 과단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인들의 경우에는 용케 원수를 잇기는 해도 벗을 버리지 못하거나 벗은 어떻게 저버렸지만 지난날의 원수를 잊지 못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다. 거기다가 그나마 대단치도 못한 의리나 편협한 원한에 사로잡혀 어물거리다가 시기를 놓치기까지 한다. 정치와 윤리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가 또는 정치에서의 윤리란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사뭇 달라지겠지만 벌거숭이 힘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난세의 정치가인 조조에게는 그런 신축성도 무시 못할 강점이 되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조조의 강점은 수없이 많아 그것만으로 따로 책 한 권을 묶을 만하다. 한마디로 말해 조조는 현실적인 정치가로서는 거의 완벽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다. 혹 어떤 이는 사상 또는 이상주의의 결여를 말하기도 하나 그것도 온당한 지적은 못 된다. 그 바탕이 되는 학문적인 소양이나 풍류적 기질에 있어서도 조조는 어김없이 당대의 군웅 중 으뜸이었다. 다음은 군략가로서 조조를 살펴보자. 왕침이란 사람은 조조의 용맹에 대해 이렇게 평하고 있다. 조조가 군사를 부리는 법은 대개 손 5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조조는 거기다 기책과 허허실실을 조화시켜 그 천변만화의 전략의 귀신 같았다. 스스로 병서를 지어 해석을 달아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니 장수들은 거기 따라 싸워 매번 이겼다. 다른 사람들도 대개는 조조가 군사를 부리는 요체를 허허실실을 보고 있으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임기응변의 재능인 것 같다. 조조는 아무리 큰 싸움이라도 사전에 윤곽을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 질풍같이 군사를 몰고 가서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그 국면마다 거기에 알맞은 계책을 썼다. 특히 그는 승기를 잡는데 누구보다 재빨랐고 패배의 조짐에도 예민했다. 그 바람에 그의 승리는 언제나 기발해서 화려해 보였고 패배의 상처는 최소한에 머물렀다. 연희를 보면 곳곳에서 조조의 참담한 패배가 나온다. 그러나 그 패전으로 물러앉는 법은 없었고 뒤따른 반격으로 싸움은 항상 뒤집어지고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그 패배가 조조에게 준 충격이 그만큼 적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조조가 패배에 참담하게 보이는 것은 다만 그가 언제나 제1선에 있었던 것과 연희를 지은 이의 악의가 교묘하게 엮여진 탓일 뿐이다. 그 다음 병력가로서의 조조가 보여주는 특징은 소규모 전투에서 유달리 강했다는 점이다. 조조가 몸서 진두에 나서면서 가장 많은 군사를 동원한 것은 관도의 싸움 때의 적벽의 싸움 때일 것이다. 관도에서 원수와 싸울 때도 조조는 소규모의 전투에서는 거듭 이기고 있으나 대국적으로는 밀리다가 창정에서 배수의 진세를 이루게 됨으로써 극적으로 원수를 격파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적벽의 싸움은 여지없는 잔패로 끝장을 보게 된다. 물론 적벽 싸움의 패인에 대해서는 달리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조조의 군사는 머릿수는 많아도 정의하지 못했고 강을 끼고 싸우는데도 수전에 익숙지 못했으며 군사들 사이에 병이 돌아 싸우기도 전에 전력이 크게 줄어 있었고 형주 수군은 조조에게 항복한 지 오래잖아 충성심마저 없었다. 거기다가 조조를 맞아 싸운 상대는 제갈량, 방통, 주유, 노숙 등 당대 제일의 병법가들이 연합한 세력이 아닌가라는 반문이 그것이다. 그러나 두 번의 대규모 동원에서 한 번은 아슬아슬한 역전을 하고 한 번은 그대로 참패해 버렸다는 결과는 아무래도 조조의 용병술 그 자체와 무슨 연관이 있는 듯하다. 조조 최후의 대규모 동원이라 볼 수 있는 한중 출병도 하후연의 원수를 갚기는커녕 끝내는 한중을 유비에게 내주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전투에 강했다는 특징이 군략가로서의 조조를 과소평가할 이유는 못 된다. 큰 싸움도 결국은 작은 싸움들의 모임이며 더구나 소규모 전투도 조조를 중심으로 본 것이지 상대까지 소규모라 뜻은 아니었다. 실제로 조조는 작은 군사로 몇 배나 되는 적의 대군을 수없이 꿰뜨려 보였다. 병법의 원리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지고 약한 것으로 강함을 이기는 데에 있다면 조조는 삼국을 통틀어 으뜸가는 군략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밖에 조조의 군사적인 성공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오랑캐 정벌이다. 연희는 원수 토벌의 한 결과로 가볍게 다루고 있으나 특히 오환을 접으순 것은 좀 부풀려 말한다면 한무제의 흉노 토벌에 견줄 만하다. 오환은 한때 요동, 요서, 우북평 3군을 차지하고 유주의 대반을 다스릴 만큼 강성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그들의 주장을 죽이고 20만을 사로잡음으로써 동북을 평정했다. 또 강족도, 동탕, 마등, 마초동 지방 군벌과 야합하여 북방에서 세력을 펼쳤으나 조조에 의해 조용해졌다. 어떤 이는 조조의 그 같은 토벌이 없었던들 오후 16국의 시대가 훨씬 빨리 왔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중국 사이의 한 이변이라 할 만큼 인재가 쏟아진 시대여서 혼일 사회의 위협은 이루지 못했으나 조조의 군사적 재능은 분명 뛰어났다. 당대뿐만 아니라 25사 전체로 보아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힐 군략가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껏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일면 문장가로서의 조조를 살펴보자. 원래 조조의 문집은 위문제집이라 하여 20권이나 되는 방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흩어지고 거기에는 뒷사람의 왜곡으로 조조가 갈수록 인기를 잃어버린 탓도 있었다. 지금 남은 것은 30편 남지세 시와 100여 편의 문장, 주로 영이나 포고의 형태다. 편의 문장뿐이다. 시는 대개 악부인데 실은 조조가 바로 민간에 소박한 노래이던 고악부를 악부시란 형태로 정통 문학에 편입시키는데 으뜸가는 공을 세운 신이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적벽 싸움을 앞두고 불렀다는 단가행을 소개할 때 이미 말했거니와 조조의 시풍은 한마디로 통달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거리낌이 없고 숨김없이 감정을 토로하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하찮은 신분에서 정상의 위치에까지 오른 조조 자신의 기계와도 연관이 있는 성쉽다. 지금 전하고 있는 조조의 시는 단가행 외에 도관산, 대주, 호리행, 극동서문행, 고환행, 보출하문행, 맥상상, 정렬, 추호행 등이 있다. 앞서 몇 편 보았거니와 이번에는 특히 극동서문행을 보기로 한다. 세북으로 날아오른 기러기 아무도 없는 이 땅으로 왔구나.
날개 저어 말리기 가나 서나 절로 줄을 짓네. 겨울에는 남쪽에 별을 먹고 봄이 오면 북쪽으로 돼 날아간다. 밭속을 구르는 다북수 바람에 쓸려 멀리 날아오르네. 뿌리에서 잘린 지 이미 오래거니 세월이 지난다손 다시 만날까. 싸움터에 나온 이 몸 또한 그러하구나. 어찌하여 이것저것 헤매는가. 말은 안장 풀린 틈이 없고 나는 갑옷 두고 벗을 겨를이 없네. 늙음은 시름시름 찾아들건만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려나. 신룡은 깊은 못에 몸을 감추고 사나운 범은 높은 언덕을 걷는다. 여우도 죽을 때는 태어난 언덕으로 머리 두거니 이 몸인들 어찌 고향을 잊을 것인가. 조조의 문장은 구혈령, 명본, 지령 등의 보고령과 상소문, 표문 등이 남아있는데 대개는 일부만 전하거나 요약된 형태이다. 그러나 그의 호방함이나 조리를 엿보기에는 넉넉하여 그를 문장가로 불러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명본, 지령 또는 술지령이라 불리는 긴 보고령은 문장이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조조의 그러한 문학적 재능은 그 아들에게도 이어졌다. 충이란 막내는 어려서 죽어 일화밖에 전해지지 않으나 맏아들 비는 위민 제집 23권을 남겨 그 일부가 전하고 셋째 식은 저 유명한 지례시와 낙신부를 남겨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조식은 시품을 지은 종영으로부터 당대 제일의 문장가라는 평을 들었을 정도였다. 돌연변이가 아니라면 그들의 재능은 그 아버지인 조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글은 곧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조조는 그가 남긴 글만으로도 그에게 더 씌워진 역사의 악역을 벗어 던질 만하다. 그러나 그 말이 그저 한 비유거나 문사를 향한 당부일 뿐이고 특히 조조에게는 글이 다만 자신의 잘못과 거짓됨을 감추거나 치장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과 글의 죄 많음에 섬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가로서 분략가로서 그리고 문장가로서 그처럼 뛰어난 조조가 오늘날 민간의 의식 속에서 간웅으로만 남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더 자주 있었던 볼만한 시책이나 미덕보다는 드물었던 실책이나 악덕이 그에 대한 기억의 전면에 나서고 화려한 승리보다는 참담한 패배가 훨씬 그답게 여겨지며 풍부한 인간성과 학문적 예술적 소양 대신 비정과 잔혹, 간교함만이 그의 정신적 조상으로 남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보다도 조조를 그렇게 몰아간데 으뜸 가는 공을 세운 것은 연희를 지은 나관중의 사관일 것이다. 나관중은 명예 건국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사람으로 이 민족의 왕족인 원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한민족의 정통 사관을 정립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고 그 지나친 저격은 혈통을 근거로 유비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번 유비를 정통으로 내세우자 조조에게는 그 대역이 절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송건이 있었지만 그는 수성의 인간형, 소설적으로도 매력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유비를 높이는 악역을 맡기에는 조조보다 무게가 모자랐다. 거기다가 성격의 극명한 대비를 중요한 요소로 삼는 장외 소설의 특징은 조조를 더욱 왜곡시켜 지금처럼 인상 지어지도록 만들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한 작가가 의도적으로 어떤 인물을 깎아내리려 한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의 감정적인 호응이 없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관중의 연희가 그토록 성공적이었던 것은 대중의 감정과 그의 관점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런 점에서 조조는 이미 연희 이전에도 악역을 맡아왔을 것이다. 실제로 낙원 중에 연희 전에 나온 평화나 평설식의 삼국지나 민간의 전설도 조조에게 그리 우호적이 못되었다. 그렇다면 출신에서도 자기들과 멀지 않았고 세력에서는 전하의 태반을 잡고 있었으며 다스림에서도 가장 많은 것을 베푼 조조에게 대중들이 반감을 가진 까닭은 또 무엇일까? 이제 와서 그 까닭을 더듬는 것은 자칫 터무니없는 공론이 될지 모르지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치자의 인간형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호다. 그들의 이상형으로 보는 군주 가운데 으뜸으로 치는 것은 한고조 유방인데 그의 능력은 한마디로 무위의 능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특별히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다. 학문을 깊이 하지도 않았고 예술적인 소양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번뜩이는 재치가 있던 것도 도덕적인 절제가 남달리 철저하지도 않았다. 그의 강점은 단 하나, 사람을 잘 부리는 것뿐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에 비해 조조는 정반대 편에서 인간형이라 할 수 있다. 조조는 그 한 몸에 너무 많은 재능을 갖추고 있었고 그것이 다스림을 받는 쪽에서 보면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는 곧 존경은 받아도 사랑을 받기는 어려운 정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부류의 윗사람이었던 셈이다. 그게 그가 세운 왕조가 단명했음과 아울러 그에 대한 대중의 감정 또한 단순한 불만 이상의 반감으로 변질되어 간 것이나 아니었을는지. 그 다음으로 조조가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지 못한 데는 목적이 따로 있는 정의와 선에 대한 불신도 한몫한 듯 싶다. 그는 말끝마다 국가와 백성들을 앞세웠지만 그가 품고 있었던 원대한 야심은 일찍부터 그들의 적들 때문에 대중의 의심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그 자신은 죽을 때까지 끝내 한에 대한 충의를 지켰으나 그 아들 조비의 대에 이르러 마침내 제위를 찬탈함으로써 일생에 걸친 그의 노력은 결국 충의가 아니라 자제 또는 원대한 계략으로 단정되어 버렸다. 그 밖에 조조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의 원인으로 축적되는 것으로는 비범한 인간에 대한 범인들의 시기이다. 조조가 가진 재능들 가운데 하나만 가져도 그 분야에서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범인들에게는 그가 부럽다 못해 믿기까지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런 모든 감정의 바탕에다 구체적으로도 명백한 조조 개인의 악행이 겹치면 대중적인 인기와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었다. 조조의 개인적인 악행은 과장의 혐의를 가지면 연히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섬뜩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너무 쉽게 그리고 함부로 수단 삼아 이용하는 점이다. 원수와 싸울 때 모자라는 군량 때문에 생긴 불만을 군량관에게 뒤집어 씌워 죽인 일이나 암살의 방지를 위해 꿈결을 가장해 근시를 베어 죽인 일 따위가 바로 그것이다. 연희에는 용케 빠져있지만 또 이런 일도 있다. 조조는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나는 누가 칼을 감추고 나를 해치려고 내 곁으로 다가오면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자 조조는 다시 꾀를 내었다.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무사 하나를 불러 가만히 말했다. 너는 여럿이 모였을 때 칼을 품고 내게로 다가오너라. 그러면 내가 가슴이 뛴다며 너를 잡아 문초하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겁내지 말고 나를 죽이려 했다고 실토하여라. 네 목숨을 보장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높은 벼슬을 주고 네 가족들에게도 후한 재물을 내리겠다. 그 말을 믿은 그 불쌍한 무사는 조조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그러나 조조는 그의 실토가 있기 무섭게 그를 끌어내 목베게 했다. 끌려나가면서도 조조가 어떻게 주겠거니 믿었던 그 무사는 결국
칼이 목에 떨어지고서야 속은 줄 알았으나 속절없는 일이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조조의 그 신통한 능력에 감탄했고 소문이 나자 속으로 은근히 조조를 엿보던 사람들도 겁을 집어먹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설명에서도 조조가 시대를 바꾸어가며 역사의 악역을 맡아야 하는 이유로는 모자란다. 누군가 영향력 있는 계층의 끊임없는 상계와 첨가 없이는 그에 대해 비하가 그토록 확대되고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삼국지연애가 누리는 지속적인 인기와도 연관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다시 한 가지 두드러진 조조의 실책을 찾아볼 수 있다. 어찌된 셈인지 끝.